자, 일단 개체구는 딱 어차피 학교에서 다 한 걸 전제로 우리 빨리 정리하는 거니까 개체구는 생장곡선, 생존곡선, 상호작용,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제 뭐 개체군의 계절적, 장기적, 단기적 변동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상호작용 같이 넣어서 하면 되니까. 일단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 종의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한 종의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종을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다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종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건 과학의 다른 분야에서는 아예 할 이유도 없는 일일 거 아니야. 종을 구분한다는 건.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도 생명과학 안에서만 해도 종 구분하는 게 굉장히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어쩌구저쩌구적 구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생태학적인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류학적인 구분, 생태학적인 구분, 요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런 구분 기준이 있고 분자생물학적인 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구분이라고 하면 좀 더 유전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전적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그 왜 우리 여러분들 TV에서 한 번씩 보시는 친자 확인 이런 거 있잖아. 친자 확인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쫙 분석을 해. 그리고 또 그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대상의 염기 서열도 쭉 분석을 해서 그 두 염기 서열을 비교해 갖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용해서 친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물의 종을 구분할 때도 그 종에 따라서 갖게 되는 특정 막 염기 서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염기 서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AGCT 그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분자생물학적인 구분 기준, 종의 구분이라고 하고 현재는 그것만 사용됩니다. 거의. 제일 정확하고 제일 또렷하니까. 실제로 그 분자생물학적인 구분이 그 염기서열을 비교하면 어느 것도 알 수 있냐면 이 둘이 어느 시점에 갈라졌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두 생물 종이 예전에 한 종이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한 1000년 전에는 아니 한 100억 년 너무 많이 갔다. 한 얼마나 갈까요? 한 10만 년 전 정도로 가볼까요? 한 10,000년 전 정도로 가봅시다. 10,000년 전에는 이 두 종이 같은 종이었을 거야. 근데 그 10,000년 전에 이 둘이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져 나왔어. 이런 걸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분자생물학적으로 염기서열 구분하면.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걸 쓰긴 하는데 우리가 요 생태학 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종의 구분은요. 그냥 번식 가능 여부입니다. 두 개체가 존재할 때 이 둘을 우리가 서로 다른 종이라고 하려면 이 두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수 없어야 돼. 혹은 이 두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수는 있는데 그 자손이 번식이 불가능해도 다른 종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보통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적인 종의 구분은요. 번식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자손 1세대까지는 번식이 가능하고 그 자손 1세대가 번식이 불가능한 경우 서로 다른 종으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노새, 라이거 얘네들이 있어요. 노새는 말하고 당나귀 사이의 자식이 노새거든요. 근데 말하고 당나귀는 딱 봐도 종이 다른데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노새가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당나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생태학적으로 다른 종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라이거도 뭐냐면 이거 라이거 뭔지 들어봤지 않나? 이거 그거죠. 호랑이랑 사자. 그래서 타이거스랑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 라이거라고 하는 게 뭐 예전에 우리나라 동물원에도 있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 라이거가 자손을 낳지 못하지. 얘가 번식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랑이랑 사자가 다른 종이라는 생태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을 구분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동종 집단인데 이제 이 생장곡선은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처음에 어떤 동물 종이 있어.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강아지, 개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개 2마리에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2마리일 때야.
근데 개 두 마리 한 쌍이 뭐 성별의 비율이 항상 늘 5대5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그리고 한 쌍이 한 일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손의 수를 얼마 정도로 둘까요? 한 10마리 정도로 둡시다. 10마리라고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끝나고 나면 얘네들 다음 세대의 개는 몇 마리가 됩니까? 10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몇 마리가 됩니까? 50마리가 되겠죠. 이 10마리가 5쌍이 되니까 5쌍이 10마리씩 나오면 50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쌍은 어떻게 돼요? 250마리가 되겠죠. 그 다음은 250 곱하기 5, 그러니까 1250인가요? 1250 맞네요. 그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그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5의 n제곱 이렇게 x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흔히 뭐 지수함수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요걸 토대로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에 대해서 곡선을 그려보면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Y축에 적혀있는 게 개체수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뭐라고 적혀있냐면 개체군의 크기라고 적혀있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개체군의 크기와 개체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개체군의 크기를 얘기할 때 개체수. 자, 쉽게 덩치가 큰 사람과 덩치가 작은 사람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포수의 차이가 있는 거지. 덩치가 큰 사람이 세포수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딱 그거랑 똑같이 개체군의 크기도 개체수가 더 많은 게 개체군이 더 크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을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나? 그렇지 않죠. 집에서 개 2마리 키운 사람들은 그러면은 개가 보통 한 20년 사나요? 요즘은 20년까지도 많이 사는 것 같아. 한 15년, 20년 사는 개가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대충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한 10년 전후쯤이 되겠죠. 그럼 10년 전후면은 집에서 처음에 개 2마리를 키웠고, 그래서 다른 데 입양 보내지 않고 한 30년 동안 키웠더니, 그럼 집에 몇 마리가 되는 겁니까? 3세대가 지나니까 2마리로 시작해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집에 250마리의 개가 있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지. 이유가 뭘까? 왜? 그쵸? 우리가 일단 가정한 게 남녀 비율을 또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일단 주인이 이렇게 10마리에 50마리에 250마리씩 낳게 할까? 못하겠지. 왜? 왜 막을까?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주인은 왜 막아요? 개체수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 일단? 그쵸? 먹이도 많아져야 되고, 집도, 공간도, 그쵸? 공간이 너무 좁잖아. 막 집이 250마리면은 250평에 살아도 한 평당 개가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공간이나 먹이 같은 주변 요건들에 의해서 집에서 키운다고 하면 주인이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환경상에서도 어때? 얘네들이 마음껏 그렇게 한 세대당 10마리씩 꼬박꼬박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체 조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2마리로 출발해서 개체군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먼저 그렸던 이 흰색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보통 한 세대당 10마리씩까지 나올 수 있던데?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해봐 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이나 먹이 이런 주변 요건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말 그대로 이론상 생장 곡선이 되는 게 요 흰색이고요. 우리가 이론상 생장 곡선이라는 표현도 여전히 쓰긴 쓰는데요. 요즘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이론상 생장 곡선이라는 표현보다는 J형 곡선, J곡선 혹은 J형 곡선,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생긴 게 J라서. 그리고 초록색으로 한 건 뭐냐면, 근데 이론상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공간, 먹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상태에는 뭐도 있어. 막 주변에 이 생물에 대한 포식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다른 포식자 수도 늘어나겠지. 먹이가 늘어났으니까 얘를 잡아먹는 포식자도 늘어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실제로 개체수가 조절이 돼서 요만큼만 있게 되는, 그래서 실제 생산 곡선. 얘도 여전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보통은 요즘은 요 표현이랑 요 표현보다는 얘도 S자형 곡선 혹은 S곡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뭐 J형 곡선, S형 곡선, J곡선, X곡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이 환경 저항은 말 그대로 환경적인 저항을 얘기하고, 이 환경적인 저항은 뭘 뜻하냐면 이 둘의 개체수 차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3세대가 지나면 250마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50마리가 되지 않았어. 그럼 그 이유는 뭐야? 어디에 있을 거야? 환경에 다 이유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간이 부족하다던가 뭐 먹이가 부족하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로 환경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론상 생장만큼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실제 생장 곡선만큼의 개체수가 나타나는 이 차이가 환경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환경 저항에 의해서 줄어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그냥 환경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환경 저항과 개체수는 완벽하게 비례해요. 단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자, 개체수가 한 마리야. 자, 개체수가 한 마리일 때는 환경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걸로만 봤을 때는 개체수가 한 마리일 때는 이론상 생장곡선이랑 실제 생장곡선의 개체군의 크기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환경 저항 똑같은 거, 환경 저항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없을 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저항을 그래프상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는 거지, 실제로 환경 저항 내부에 있는 내용은 뭐야? 공간이 한정돼 있다거나 먹이가 한정돼 있다거나 이게 환경 저항이거든. 그러면 개체수가 한 마리라고 하더라도 공간이 한정돼 있다거나 먹이가 한정돼 있다거나 이건 적용돼 안 돼? 어차피 똑같이 적용돼. 적용되잖아. 나 혼자 살 거면 막 먹을 게 무한해? 그건 아니잖아. 혼자 살아도 먹을 건 구해야 되는 거고 먹을 건 한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개체수가 하나여도 환경 저항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겠어? 굉장히 작은 환경 저항이 작용하는 거고. 왜? 혼자면은 굉장히 한정된 먹이여도 그 나 혼자 쓰고 살 거면 되게 풍족하게 쓰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 저항이 아주 작게 작용하는 거고, 근데 개체수가 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 저항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환경 저항이 0인 경우는 없다인 겁니다. 단순하게. 자, 두 번째가 환경 수용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되게 그냥 말 그대로인데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힘이거든. 그래서 우리 실제 생장 곡선은 S형 곡선으로 가지면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요, 여기 개체군의 크기가 일정해지는 시기가 와요. 근데 요 부분 확대해서 보잖아?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일정한데요. 이게 요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막 이렇게 변해요. 계속 개체수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일정 평균값을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 생장곡선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일직선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아주 거시적으로 크게 그려놔서 그런 거고요. 이걸 안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개체수 증가는 계속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딱 기준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여기 최대 이 개체군의 크기가 맥시멈일 때의 특징인데, 저 개체군의 이 왜 저기가 맥시멈인 거야? 결국 환경 저항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 개체군은 이거 이상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야?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환경 수용력의 단위가 결국 뭐냐면 말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 수용력은
얘가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얘는 맥시멈 개체수 혹은 개체군 크기가 되는 겁니다. 개체군의 크기의 최대값이 되는 게 환경 수용력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이 력으로 끝나다 보니까 무슨 힘 같은 거라서 그냥 어렴풋한 개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환경 수용력은 명확하게 몇 마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그 개체군이 맥시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거니까. 그걸 환경 수용력이라고 부르니까. 실제로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사람도 환경 수용력에 부딪힌 적, 인류도 환경 수용력에 부딪힌 적이 되게 여러 번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환경 수용력에 부딪혔던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 시기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인구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시점이 왔었어요. 왜? 환경 저항에 의해서. 먹을 것도 우리가 농업으로 해봤자 만들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그때까지만 해도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공간도 지금처럼 넓지 않았죠.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수용력이 와서 개체수가 안 늘어나고 있었거든? 근데 산업혁명을 하니까 어떻게 돼? 개체수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왜? 환경 수용력을 이겨버린 거예요. 환경 저항을 이기고 더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된 거지.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도 환경 수용력이 해당되는 시기가 뭐 여러 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계속 그거를 넘어서서 증가해 온 거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재 인류가 환경 수용력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어디 인류? 대한민국 인구.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우리 이제 저출산 문제 있잖아요.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게 생물학적으로 그냥 이 좁은 땅덩이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안 낳고 많이 죽으면 슬슬 다시 많이 낳게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뭐 그러기 전에 만약에 한국에서 인류가 멸망하면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면 그냥 그렇게 없어질 나라였던 거지 뭐. 저는 도태될 건 도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민족이었던 거지 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건 딱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맥시멈 개체군의 크기, 개체군의 크기의 최대치인 겁니다. 딱 몇 마리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곡선으로 갑시다. 생장 곡선은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 생존 곡선. 시간이 아직 많구나. 그래. 생존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생존 곡선은 결국은 100%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거니까 이 X축하고 Y축도 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여기가 뭐냐? 수명이라고 보통 얘기하긴 하는데 나이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여기가 개체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개체군의 생존 곡선, 말 그대로 생존 곡선이다 보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얼만큼 생존하느냐거든. 근데 X축이 나이니까 결국 뭐냐면 얘네들이 개체수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어떻게 감소하는지, 얼만큼씩 생존하는지, 생존 비율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생존 곡선입니다. 근데 요 세 개가 실제로 서로 다른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거를 1, 요 주황색을 2, 초록색을 3 이렇게 표현해 볼 건데 1형 곡선, 2형 곡선, 3형 곡선 이렇게 부르거든. 자, 1형 곡선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봐. 그쵸. 나이가 많을 때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겠어? 평균 수명이 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지
절대적인 수명이 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냐면 어린 나이에 잘 안 죽는다는 거지.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들면 그때부터 확 많이 죽는 거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 일정 이상은 사는 게 이제 일형 곡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형 곡선의 특징을 갖는 생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어릴 때 사망률이 어떻다는 거야? 낮고 생존율은 어때요? 네, 높은 거죠. 그러면 일형 곡선을 갖는 생물들은 자손의 수가 많게 적게? 네, 적습니다. 왜? 많이 낳을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한 마리만 낳았고 두 마리만 낳았고 적게 낳아도 하나 둘만 낳아도 어차피 어릴 때 잘 안 죽으니까 걔네들을 그냥 잘 키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낳을 필요가 없어가 일형 곡선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일형 곡선에 가는 생물들 대표적인 게 뭐야? 사람이죠. 우리가 그냥 크게 뭐라고 정리하면 되냐면 대형 포유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형 포유류라고 정리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유류는 대부분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이 소형견은 대형 포유류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냥 개라고 하는 애들이 다 대형 포유류에 들어갑니다. 애초에 소형견은 가축화돼서 사람이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으니까 몸이 작아진 거지. 원래 걔네들도 자연에서부터 엄청 작았던 종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대형 포유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걔는. 그리고 일형 곡선을 갖는 특징, 대형 포유류의 특징이기도 하고 결국엔 일형 곡선을 갖는 애들의 특징인데 대부분이 뭘 하냐면 가족 생활을 주로 많이 합니다. 가족 단위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손이 자라는 걸 부모가 보조해주는 이런 형태의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손의 생존율, 어릴 때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삼형 생존 곡선을 갖는 애들은 어때요? 어떤 특징을 갖는 거야? 네. 어릴 때 많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삼형 곡선의 특징은 어릴 때 생존율이 사망률이 높은 거죠. 사망률이 높고 생존율은 낮은 거지. 적기 귀찮으니까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신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 자손의 수가? 네, 많습니다. 자손을 엄청 많이 낳지. 선생님, 근데 대형 포유류 중에서도 막 10마리씩 낳는 애들 있잖아요. 10마리면 적은 거죠. 삼형 곡선인 애들은 보통 막 수천 막 이렇게 낳는 애들 얘기하는 거잖아. 삼형 곡선의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류. 어류는 알을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낳잖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알 깨고 나오자마자 다 죽거나 알 상태에서 그냥 죽거나 이런 식으로 다 유실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강조했던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평균 수명은 1형이 훨씬 길고 3형은 훨씬 짧을 수밖에 없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 수명이지 절대 수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보다 오래 살아서 우리가 키우면 내가 그 애완동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애완동물이 내가 죽는 걸 봐야 된다고 하는 애완동물 있잖아요. 뭐예요? 거북이, 그렇죠? 거북이 어디? 삼형곡선. 거북이 같은 경우도 삼형곡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은 편이야. 왜? 걔네들도 그래서 알 되게 많이 낳거든. 알 되게 많이 낳는데 그 태어난 알 중에서 대부분이 어릴 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은 삼형곡선을 갖는데, 근데 살아남은 개체의 절대 수명은 굉장히 긴 거지. 사람보다 오래 사니까.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 수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평균 수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평균 수명이 1형은 길고 평균 수명은 3형은 굉장히 짧다. 하지만 절대 수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방금 얘기한 대로 어류, 뭐 양서류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뭐 파충류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요. 뭐 대부분의 조류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곤충 이런
그냥 대부분의 생물. 사실 동물 중에서는 대부분이 삼형곡선에 해당하기가 쉽지. 그래서 삼형에 해당되는 애들은 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저거 말고도 대충 알 많이 까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저기 집어넣으면 되죠. 뭐 바퀴벌레, 벌레 뭐 이런 애들. 자, 그리고 이 생존곡선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이형곡선 얘기는 하고 갑시다. 이형곡선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사망률이 어떻고 생존율이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냥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고 생존율도 비교적 일정한 편입니다. 평균 수명은 1보단 짧지만 3보단 긴 형태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딱히 특징적으로 얘기할 건 없는데 어떤 종이 해당되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소형포유류가 일단 있어요. 소형포유류는 아예 뭐라고도 표현하는 편이냐면 설치류. 즉 뭐? 쥐 계열들. 쥐, 청설모, 다람쥐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조류. 조류도 전반적으로 다 이형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대체적인 조류들은 이형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히드라 말미잘. 뭐 사실 굳이 얘기하면 히드라 말미잘에다가 산호도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겠으나 산호는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사실상 뭐 수명이 무한대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많이 하니까 히드라 말미잘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히드라 말미잘은 동물이에요. 둘 다 자포동물문이라고 하는 동물 계열에 속해 있는 애들인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히드라, 말미잘, 조류, 소형포유류, 설치류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형 곡선에 해당하는 생물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형은 따로 특징 이런 것도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제로 그래프에서 1번 구간 우리가 이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거거든요. 자, 1형 곡선이나 3형 곡선 말고 2형 곡선과 관련한 질문을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 자, 2형 곡선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 2형 곡선, 아이씨, 알파벳이 헷갈리네. 요거를 숫자 1로 바꿔야겠다. 동글뱅이 1 이렇게 바꾸고 동글뱅이 2 이걸로 바꿀게요. 자, 2형 곡선을 갖는 생물, 즉 뭐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1번 구간의 생존율과 2번 구간의 생존율이 어떻다? 네,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사망률과 2번 구간의 사망률도 어때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구간의 사망 개체수와 2번 구간의 사망 개체수가 어떻다? 다릅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딱 요걸로 낚시해 먹어서 애들 많이 틀리게 하는 문제를 낼 때 딱 요거 질문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요 질문 말고는 딱히 일부러 낚을 것도 없어서. 왜냐면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요, X축이, Y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10. 근데 이상해. 원래 우린 그래프를 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가 0, 여긴 1이니까 여기 0이면 요만큼이 개체수 10인 거고 여긴 90인 거고 여긴 900인 거고 여긴 9,000인 건데 이렇게 같은 칸으로 나눠놔도 되나? 원래는 안 되지 않아요? 그치? Y축은 한 칸당 1면 1일 거고 10이면 10일 거여야지 왜 저렇게 나눠놔? 근데 가능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뭐 어떤 식으로 흔히 얘기하냐면요,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씌우면 정확하게 1씩 차이 나잖아. 이거 상용로그 씌우면 1, 2, 3, 4죠. 근데 우리가 생명과학은 수학이랑 최대한 너무 가깝지 않게 애들한테 가르치려다 보니까 로그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빼놨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한 번만 로그 씌워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같은 칸으로 표현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단지 그냥 표현할 때 로그하면 애들이 그냥 거부감을 느끼니까 빼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체수는 어때? 각 구간마다 사망하는 개체수 자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동일한 건 맞는데요. 사망 개체수가 동일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됐죠? 오늘 딱 개체군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개체군의 생존 곡선도 끝. 남은 건 개체군의 상호작용 하고 이제 변동이네요. 변동하고 개체군의 상호작용인데, 자, 이젠 결국은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호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표현상으로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군집 내 상호작용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더 선호하는 건 군집 내라는 이 표현을 개체군 간 이렇게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면 애들이 아예 안 헷갈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개체군 안에서 같은 종인 애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걸 거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뭐겠어? 서로 다른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하잖아. 그렇게 아예 명백히 구분이 되니까 딱 헷갈릴 일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군집내라는 표현을 꾸준히 쓰겠죠. 조금이라도 헷갈리라고. 그래서 군집내 상호작용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개체군 내까지만 정리를 하고 군집 내를 다음 주에 정리를 하면서 이 비교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정리를 합시다. 일단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종 내 경쟁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있어요. 메인이고 필수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있고 형제가 있나? 형제가 있으면 실제로 우린 집안에서 형제끼리도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내 경쟁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형제끼리 경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경쟁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것에 대한 경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종내 경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야생동물로 가져가 보면 결국 먹이에 대한 경쟁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종끼리여도 그 종 안에서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내 경쟁이라고 하는 건 디폴트야. 디폴트 항상 하도록 되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근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고, 개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으나 개체군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이런 거는 저기 남으면 큰일 나나? 좀 무서운데? 공산주의랑 자본주의가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다 10개씩 전부 다 정확하게 나눠서 딱 먹을 수만 있다 그러면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쟁도 할 필요가 없지. 그런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왜 실제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북한 이런 데는 실패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이 생물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경쟁을 통해서 제가 9개만 먹게 하고 내가 11개를 먹고 싶다든지 라는 경우가 늘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종래 경쟁이라는 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그래도 이 경쟁이라는 게 개체군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개체군 이 개체군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파생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경쟁이라고 하는, 종래 경쟁이라고 하는 건 디폴트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려고, 이 종래 경쟁에 의한 효과를 좀 그래도 최대한 줄여보려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들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텃세. 왜 텃세가 가장 대표적이냐면요. 텃세는 순수하게 종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텃세가 뭐야? 사람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텃세 부린다 그러면 뭐예요? 새로 온 애를 배척하는 게 텃세잖아. 실제로 텃세는 그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왜 단어가 기억이 안 날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는 영역 표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생활권, 아니면 세력권이네. 네, 세력권. 맞아. 요게 이제 텃세의 가장 메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세력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게 영역 표시예요. 어떤 생물이 영역 표시를 해?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뭘 뜻하는 거야? 다른 생물한테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게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영역을 이만큼 정했고 이 영역이 내 영역이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얘랑 뭐 해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텃세의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 은어인데, 은어가 정말 특이하게도 은어 개체 혹은 그 가족 단위 혹은 개체 단위별로 세력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세력권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먹이도 자기 세력권 안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요. 생활도 자기 세력권 안에서만 최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은어가 갖는 특징이거든. 그런 게 이제 텃세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텃세랑 어떤 의미로는 같지만 어떤 의미로 좀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서로 영역을 애초부터 나눠 놓는 그런 개념이 텃세인 거지. 그래서 이게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텃세는 딱 그 한 가지 의도밖에 없어요. 경쟁 최소화. 다른 파생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텃세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순위제부터 해볼까요? 네, 순위제. 자, 순위제도 일단은 경쟁 최소화를 목적으로 둡니다. 얘도 경쟁 최소화를 목적으로 둬요. 다만 텃세랑은 다르게 순위제는 순위제만의 별도의 효과도 있지. 왜? 순위제 자체가 뭘 뜻하니까. 순위를 정해두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순위제는 경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할 경쟁을 한 시기에 몰아서 해요. 그래서 순위를 만들어 두는 거지.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순위제인 겁니다. 실제로 순위제에 해당되는 생물들이 뭘 하냐면 싸워요. 이게 서로 다른 종을 만나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개체군 내에서 싸우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지들끼리 허구한 날 싸우는 걸로 유명한 생물들이 주로 순위제를 하는 생물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죠. 알고 있는 거 혹시 뭐 있어? 그렇죠. 닭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순위제 생물입니다. 닭이 굉장히 재밌는 게 내가 닭장을 차리고 싶었어. 닭장을 차리고 싶어져갖고 닭을 처음 여러 군데서 막 사왔어. 여기서 좋다는 닭 이렇게 골라오고 여기서 좋다는 닭 골라오고 이렇게 닭을 막 골라오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한 닭장에 딱 넣으면 처음 한 며칠 동안은 진짜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근데 초반 딱 그 시기가 지나잖아? 그럼 더 이상 안 싸워. 그럼 안 싸우는 시기가 왔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게? 네, 순위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다 결정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먹이를 먹을 때도 지들끼리 정해진 순서대로 먹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다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순위대로 하는 걸로. 그게 이제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렇게 아주 고요하게 잘 되어 있던 닭장이 있었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새로 닭을 한 마리 사와서 넣잖아? 그럼 또 한동안 또 미친 듯이 싸웁니다. 왜? 순위 새로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 학원물에서 여기 일장이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새로 가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순위제라고 하는 건 그런 굉장히 많이 싸우는 그러니까 닭이라든지 큰 분량이 또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냥 양은 보통 아니고 큰 분량. 이 큰 분량이 뭐냐면 우리 양은 양인데 뿔 엄청 크게 달려있는 걔네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면 허구한 날 싸우고 있는 거 막 뿔 부딪히고 있는 애들로 나오는 게 제 큰 분량들이잖아. 쟤네들도 순위제를 하는 애들인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순위를 정하기 전까지 특정 시기에 경쟁을 몰아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경쟁으로 정해진 순위대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동네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 결국은 동네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리더제. 여기부터 이제 약간 좀 고급스럽죠. 리더제쯤 되면 이제 살짝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리더제도 결국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쟁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뭐니까? 리더제라는 게 뭐야? 리더를 정해서 리더의 결정을 개체군이 전부 다 따르는 형태가 되는 게 리더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제를 하는 생물들이 되는데 이게 리더제의 가장 대표적인 생물 뭐가 있을까요? 응? 네, 그렇죠. 기러기. 기러기랑 뭐 늑대 이런 게 이제 되게 리더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 이 늑대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 막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오글거리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로운 늑대 이딴 표현 많이 하잖아요. 늑대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리더제 생물이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해요. 그래서 외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애초에 늑대라고 하는 거는 리더제를 하는 애들이고 우리 리더제 하면 가장 많이들 떠오르는 게 사자거든. 뭐 때문에? 라이온킹 때문에. 근데 사실 사자가 하는 건 리더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사자는 가족 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 가족 중 가장 틀딱이 리더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랑 비슷해. 우리도 결국 제일 할아버지, 할머니,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 가장 연장자가 그 집단의 리더를 일시적으로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 집단이 모였을 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사자들도 그냥 집단이 모였을 때 그 집단의 가장 연장자가 리더의 역할을 그때그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리더를 따로 별도로 정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사자는 사실 리더제로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러기나 늑대 이런 애들이 실제로 기러기나 늑대는 어때? 기러기 정말 재밌는 게 기러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잘못 비행하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못 비행하든 뭐든 그냥 쫓아갑니다. 그런 게 이제 리더제의 특징이라 아무튼 근데 결국 이것도 뭐야? 리더의 결정에 다 따르게 만듦으로써 뭐다? 경쟁을 최소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거, 특히나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다 경쟁 최소화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리더제 말고 가족생활.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 가족생활 얘기하는 거니까 가족끼리 모여 사는 거. 그리고 사회생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생활이 제일 진짜 이게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긴 하죠. 근데 한번 간단하게 좀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세겠죠. 조그만 개미 한 마리씩 세서 그래서 집에서 개미 한 군집 한 개체군 그 크게 하나가 나오면 그럼 개미가 엄청 여러 마리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개미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엄청 많이 모여있는 개미 여러 개체
하나의 개체군이 한 생물입니다. 실제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여왕개미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만 개체가 서로 구분되는 거지 걔네들은 그 전체 개체가 하나의 생물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분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업하는 생물인 개미, 벌 이런 애들을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 벌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얘네들은 다 작동 방식이 그런 거야. 제가 양봉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보는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풍이라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벌 개체 몇 마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요. 그리고 벌 개체 중에서 지들이 좀 시원찮은 게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벌들은 한 벌통 자체가 하나의 생물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시원찮은 세포 하나가 생겼거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죽은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거지. 우리도 세포 하나하나가 죽는 거에 대해서 신경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리고 세포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잘라서 버리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벌도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하나의 개체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개체군 전체가 하나의 생물처럼 작동하는 게 사회생물이다. 사회생활이다. 그런 거고요. 그것도 일종의 정내 경쟁 최소화라는 측면. 됐죠?